네,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6번 들어가죠. 자, 혼인가족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4번부터 볼게요. 입양신고 시 신고사건 본인이 시음면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하는 가족관계등록법이 이제 문제된 건데요. 자, 일단 이 문제된 건 좀 약간 사건이 꼬여 있는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지금 이제 A라는 분, 그 다음에 그 형제로서 이제 형제들입니다. 형제들로서 이제 A, B, C 이런 이제 삼형제가 있는데 요 이제 C분의 이제 자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분은 사망하셨어요.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 자녀분이 이제 이 사망하기 바로 직전에 이 A 그 분 돈이 좀 있으셨나 봐요. 예, 그 입양 신고를 합니다. 예, 입양 신고를 하는데 사망 전에. 자, 신고서를 이제 제출해가지고 이제 입양이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 B라는 요 삼촌이죠. 예, 자녀분의 이제 삼촌분이 요걸 이제 무효 소송, 예, 무효 청구를 합니다. 입양 무효 청구.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발단이 된 건데요. 왜 이제 문제가 됐을까요? 상속이 일어났는데 만약에 이 자녀분이 입양돼가지고 이제 자기 아들이다 이렇게 되면 상속 1순위가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게 이제 입양 관계가 이제 무효가 돼버리면 결국 이제 이 B, C 형제들이 이제 순위를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상속의 순위 같은 것들이 흐트러지고 변경돼 버릴 수 있는 이런 이제 돈 문제 때문에, 예. 그래가지고 이제 B분이 문제 삼으면서 자, 이 입양 신고서 제출의 이제 가능성이 너무 쉽게 돼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위헌적이를 한 거거든요. 다시 보시면 입양 신고를 할 때 신고사건 본인이 출석을 못한다. 당사가 이제 못 나타나게 되면은 그 신고사건 본인의 신분증명서만 제출할 수 있으면, 제시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당사 본인이 직접 등장 안 하더라도, 입양 신고를 받아들여주는, 자, 이런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신분증명서의 제시만 있으면 당사자 본인이 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입양 신고서를 이제 접수해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쉬워서, 자, 나오죠. 당사의 신분증명서를 갖고 있다면 손쉽게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 알 수 있어 진정한 입양의 합의가 존재한다는 점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침해한다라고 했는데 합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틀렸고 일단 이제 한번 판례를 보면은 자, 4번. 근데 요거는 이 판례 몰라도 다 풀어요. 앞에 있는 내용들이 너무 당연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풀어야 되는데요. 자, 일단 4번으로 바로 가봅니다. 자, 신분증명서는 성격을 따집니다. 주민증, 운전면허증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이죠. 자신의 신분증명을 위해서 소지해야 되고 타인에게 넘어갈 경우에 부정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서 함부로 타인에게 교부하지 않는 소리다. 함부로 타인에게 교부하지 않는 성격에서요. 그래서 이 신분증명서를 남이 가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타인의 신분증명서를 가지고 왔다 이런 것들은 당연하게 이거는 불법이나 이런 유용 같은 것들을 추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함부로 타인에게 이렇게 넘어가지 않는, 공여되지 않는 이런 이제 어떤 증명서를 기준으로 하는 것들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이제 합헌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자, 쳐줘 보세요. 이 입법 모집이 뭐냐면은 입법자는 입양을 통한 가족관계 형성에 관해 입법을 함에 있어서 입양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가족관계를 형성할 자유와 원하지 않는 가족관계를 형성하지 아니할 자유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므로 넓은 형성권을 가지는데 심판조항은 입양 당사자의 가족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그 신고의사의 진실성을 담보하려는 것이다. 즉 무슨 조화라며 조화. 그래서 가족관계 형성에 관한 어떤 자유 이런 것들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전제에서 그 신고의사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것들을 같이 추구하다 보니까 너무 엄격하고 너무 발급이 까다로운 이런 증서는 제때 자신들이 원하는 시기에 입양관계가 가족관계가 성립되는 이런 것들을 또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적당한 이제 서류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각종 신분증명서가 아무나 쉽게 가질 수 있는 이런 이제 증명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요게 이제 판례의 전체인데 이 판례를 아시면 이제 바로 답이 보일 텐데, 그죠? 판례를 모르더라도 자, 첫 번째 판례 한번 볼까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규정한다. 1세대 3주택 양도세 중과세. 자, 그냥 중과세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거 보세요. 결론이 특이합니다.
여기에 합헌 나올 것 같은데 위헌 나왔거든요. 예, 한 세대가, 한 가족 단위가 너무 많은 주택을 가진 것이니까 당연히 이제 세금으로 좀 규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지만 위헌이 나온 이유가 너무 일률적이에요. 너무 일률적인 중과세이기 때문에 아무런 예외를 고려하지 않는 요것 때문에 이제 위헌 나왔거든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이제 각자 갖고 있던 주택들이 결혼과 더불어서 합쳐짐으로써 나오는 이런 우연찮은 결과들, 이런 것들은 1세대 3주택을 해소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그 기간이나 기회 내에서도 이런 것들을 유지할 때 비로소 중과세하는 이런 이제 완화된 방법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남녀가 서로 좋아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더니 어줍잖게 의도하지 않은 3주택이 된 이런 경우들을 혼인으로 인한 그 3주택 형성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고려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혼인으로 인해 비로소 형성된 우연한 3주택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완화 장치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위에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판례 외워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하셔야 되고, 그럼 이런 것들은 뭐 아주 일반적인 그냥 내용이고, 이런 법이라고 보기도 힘들고, 이론이라고 보기도 힘들고, 2번은. 자, 그 다음에 3번도 아주 유명한 판례죠. 혼인한 남성 등록자 의무자하고 다르게 이제 여성 공직자들은 예전에, 자, 보세요. 여성 등록자, 공무원들, 요게 이제 연결성 확보 장치죠. 그래서 재산 등록 제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이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성 등록자, 본인 거하고 본인 가족, 본인 직계가족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해도 충분히 이제 그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데, 그 배우자의 직계 좀비 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는 이런 것들은 이 남존여비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남존여비 사상. 즉 출가 외인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여성은 시집가면 남의 집 식구니까 남의 집 식구의 재산을 등록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현존하는 평등 이념에 부합하기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개정이 됐는데요. 그런 비판이 있다 보니까 개정을 했는데, 뭐 기존의 국법에 따라서 이미 배우자 가족의 재산을 등록을 마쳤다면 그 등록을 그냥 유지하도록 하자, 이렇게 이제 부칙을 두는 바람에 이 부칙이 또다시 위헌이 나와. 또다시 위헌이라기보다는 이제 이게 최초 결정인데, 하여튼 비판이 일자 법을 개정을 했는데 부칙을 통해서 기존의 등록자들에 대해서 이 불합리한 결과를 유지하도록 했거든요. 그게 이제 위헌이다 해가지고 목적의 정당성부터 인정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위헌이 나온 사례인데, 요거까지 묻고 있네요. 제가 이제 요거까지 준비해 가라. 이 판례는 워낙 중요하다. 일러드렸던 판례인데, 하여튼 2번은 뭐 이론 같지도 않은 이론이고, 1번하고 3번은 우리가 준비를 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4번은 이제 가장 최신 판례지만 인식이 약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6번 문제는 전체적으로 판례들이 어려워요. 어려운 판례이기 때문에 틀려도 그렇게 많이 아쉬운 이런 내용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보시고 7번으로 이제 가보죠. 거주인의 자유. 법인이 문제 옳은 것부터 볼까요? 옳은 것. 자, 4번. 구도시환경정비법 조항이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 등의 인도 의무를 정하는 법률을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준용하는 부분은 청구인들의 거주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일단 추정을 해서 이제 접근을 해볼 수 있고요. 뭐 내용도 설명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확실한 어떤 그 법적 안정성 또는 확실한 어떤 인도 시기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해서 국가의 어떤 그 국책 사업의 시행에 원활함을 그 유지하려는 제도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인도 의무를 정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국책 사업인 이 공익 사업이죠. 공익 사업 시행의 이제 안정성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도 의무의 시기를 정하고 하는 것들은 타당하다라고 이제 나온 건데, 요 판례가 이제 준비하는 판례가 아니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판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소거나 추정을 통해 접근하시는데, 자 1번. 법인이 과밀억제 권역에 내에서 사업용 부동산으로 건축물을 신축해 취득하는 때 취득세를 중과세한다. 이 법인은 그 과밀억제 권역이 뭐냐면 주로 이제 그 5대 뭐 광역도시 이런 데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도권을 포함해서 뭐 부산이나 뭐 이런 5대 광역도시까지 포함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과밀억제 권역 내에서 이제 부동산을 취득한다. 자,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그
그 주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침해할 수 있는 원인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두 줄 뒤에 보시면 인구 유입이나 경제력 집중의 효과에 관한 판단을 전적으로 배제한 것이다. 그런데 인구가 유입되고 뭐 경제력이 집중돼 가지고 도시가 활성화되고 이런 이제 긍정적인 측면들도 있겠죠. 법인이 회사가 이제 부동산을 막 사고 막 이러다 보면. 그렇지만 반대로 그 도시민들의 주거 환경 같은 것들이 이제 주택 보유나 여러 가지 부동산 이런 것들이 투기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하면 이제 그 주택을 보유하고 땅을 보유하고 이런데 역행할 수 있는, 즉 이제 과밀 억제고 사람이 워낙 많이 살다 보니까 땅값도 비싸고 집값도 비싸고 막 이럴 텐데 그런 이제 부조화가 더 많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설가 오시면 수도권에 인구나 경제 산업시설이 밀집되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건데, 자, 수도권 밀집 현상. 이런 것들이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뭐 활성화된다 이런 측면들도 있겠지만은 수도권이 너무 오밀조밀하고 이러다 보면은 결국 이제 삶의 질도 떨어지고 또 주택을 확보하기도 힘들고 서울만 생각해도 그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인이 자신의 이제 공장이나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이제 상관없는 이제 부동산 사업용 부동산이라 하지만 하여튼 부동산을 함부로 이제 취득하는 것들을 좀 규제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수도권의 과밀억제 권역, 요거 말씀드립니다. 과밀억제 권역 제도거든요. 과밀억제 제도인데 수도권 등 주거환경 보장, 각종 이제 삶의 환경 이런 것들을 이제 보장하는 대책으로서 일반적으로 합헌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과밀 억제 권역 제도, 과밀 억제 제도, 너무 지나치게 밀집하는 것을 좀 방지하려는 이런 제도들은 그 사는 사람들의 환경을 보장하는 측면들이 강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관련法律이 합헌입니다. 그래서 침해한다라는 결론을 이제 틀었다고 봐야 되고, 자, 그다음에 추징금 그 미납자들 추국금지. 추국금지 제도는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한 2건 정도 있는데 형사재판 계속 중이거나 고액 추징금을 내지 않았거나 이러면 이제 제한을 하는데 대부분 다 합헌입니다. 자, 근데 여기는 이제 합헌위원 여부를 물은 게 아니라 거주 이전의 자유 중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출국을 금지하면 당연히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죠, 그죠? 예. 출국의 자유가 거주인 자유의 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출국을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죠. 제한을 하는데 합헌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27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기 국외여행을 허가하도록 한다. 이 병역자원 확보를 위한 대책입니다. 그래서 단기 국외여행 허가제도 합헌, 최신화되죠, 이것도. 결론만 이제 안고 하셔도 충분한데, 자, 이제 우리나라는 보면은 그 27세, 28세, 보통 이제 28세 정도까지 이제 병역 연기가 되고, 그 이후로는 이제 징집 명령의 대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8세가 이제 다가오는 뭐 27세나 이런 이제 무렵에 가면은, 손쉽게 나갈 수 있는 이런, 뭐 유학을 딴다거나 뭐 장기적으로 이제 삶의 거처를 옮긴다거나 이런 것들은 워낙에 이제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 단기 국외 여행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동남아 며칠 갔다 오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단기 국외 여행을 이용해서 병역을 이제 면탈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악용되는 경우들이 워낙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허가제도를 둔 것인데 이거는 이제 병역제도죠. 병역제도에는 높은 입법 형성권이 있다. 그래서 위헌이 잘 안 나온다. 이런 취지로 추정을 해보셔도 최신 판례를 몰랐더라도 여러분들이 침해한다라는 결론 가기에는 좀 힘들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만만하진 않아요. 아주 만만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제 접근 가능하다. 정답으로 이렇게 보고요. 자, 그 다음 이제 8번으로 갑니다. 감사원. 이런 것들은 주로 좋은 문제인데 일단 이제 3번 틀렸습니다. 헌법에 의하면 감사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안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자, 이미 바로 틀렸네요. 규칙 제정권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헌법이 아닙니다. 헌법이 아니라 이제 감사원 법에 의해서 주어지거든요. 이거는 늘상 공부하는 거죠. 보통 이제 기타 독립기구들, 뭐 국회를 포함해서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대법원, 각종 이제 우리 헌법상 독립기구들은 보면은 우리 헌법에서 직접 이런 이제 규칙 제정권, 요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자율입법권 또는 이제 자치입법권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장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독립기구의 기본 속성이거든요. 독립기구의 속성
해당하는 이런 요소이기 때문에 당연히 헌법에서부터 독립기구로 명시되는 것들은 헌법에서부터 이런 규칙재정권이 주어져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감사원은 우리 헌법상으로는 독립기구 아니에요. 헌법상으로는 대통령 소속기구로 되어 있고 감사원 법이라는 법률에서 이제 업무 수행만 독립해서 하도록 대통령의 지위를 안 받도록 이렇게 하는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원은 헌법 자체로서는 독립기구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자율입법권도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은 전적으로 이제 그 독립기구라고 이제 평가는 내리는데 다만 그게 이제 업무 분야의 독립기구로서 자치입법권이 헌법에서 직접 명시는 안 돼 있다는 것들을 정확하게 이제 외워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요거는 답이 바로 찍히는 문제고요. 자, 그다음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자, 그다음에 그 뭐 이 정도면 다른 거 안 봐도 되겠네요. 다른 건 이제 옳은 건데 뭐 2번 같은 것들은 이제 간혹보다 자주 다뤄지는 것들이니까 이것도 준비해서 가는 것들이고요. 나머지는 준비 안 해도 되는 것들입니다. 네, 그래서 2번, 3번, 특히 3번 이런 것들이 아주 빈출입니다. 자, 다음. 자, 이제 9번. 국회법상 국회법을 묻는데 요 문제는 전체적으로 보면 좀 지엽스러운 것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번 같은 경우 보면은 뭐 영리행위 규제조항 뭐 이런 것들이고 자 2번 같은 경우는 너무 당연해 보이고 보통 이제 뭐 국회의원 재보선이니 뭐 이렇게 뭐 임기 수행 과정에 뭔가 공백이 생겨가지고 땜빵을 할 때 그죠? 인력을 충원을 할 때 보통은 이제 잔임 기간이거든요. 남은 기간 보통 일반적으로. 자, 그래서 뭐 좀 무리 없이 추정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3번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지만은 위원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는 일괄 질의 방식으로 한다. 예, 이 문제는 실제 풀기가 어려워요. 예, 정답 맞추기 힘듭니다. 그래서 9번은 그냥 좀 이제 뭐라고 할까 운이 있어야 되는 문제인데 위원장의 허가 이걸로는 안 돼요. 안 되고 여기는 틀렸고 해설로 가보시면요. 자,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돼요. 예,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되지 위원장의 허가만으로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요거는 너무 심하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틀리라고 낸 문제 같아요. 뭐 국회 8급 시험도 아닌데 국가 7급에서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어 100점 방지용 문제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국회 의사 공개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비공개 사유 조항인데 뭐 헌법 조항보다 국회법 조항이 조금 더 이제 요건이 강화돼 있거든요. 예, 그런 관계도 우리가 준비하고 들어가는 건데 그 요건이 조금 더 강화되고 있는 국회법 조항, 예, 그걸 이제 물었기 때문에 뭐 어쨌든 헌법에서부터 주어져 있는 골자들만 잘 파가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헌법에 가면은 이제 국보 출토 해가지고 이렇게 두 문자로 외우는데 자, 요거는 이제 국회법에서 규정된 거고 토론 없이 표결한다. 이런 것들은 국회법에 있고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헌법에서 규정된 게 이제 국보출인데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서 국가안보, 국가 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비공개 여부를 정할 수 있고요. 안 그러면은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헌법상 이제 기본 골자들 이런 것들이 유지되면서 조금 더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준비해서 들어가는 건데 어쨌든 준비해서 들어가는 게 답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에서 답을 쳐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 조금 이제 역량이 필요합니다. 좀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런 거 맞는데 일반적으로 뭐 그 직무 충돌 방지를 위해서 좀 이렇게 원칙과 예외가 있을 수 있겠는데 이런 감지를 하시고 접근해 보시면은 잘 몰라도 3번을 또 찍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약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예. 이것도 물이죠. 물인데, 일단 한번, 이거는 1번, 2번, 3번까지 보다 보면 그냥 제가 볼 때는 꼬일 거예요. 막 머릿속에 꼬여가지고 제대로 이제 분석이 어려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9번은 하여튼 불이 타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기도록 하고. 자, 이제 10번 가봅니다. 대통령의 긴급권 있는 문제인데, 국가기본권은 나오는 패턴들이 딱 정해져 있죠.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 명령의 그 요건 차이, 이런 것들하고, 이제 계엄선포와 이제 이, 성결권이라고 하는데, 성결권하고 이제 군정권인 계엄선포권의 그 이제 승인 절차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차이가 나거든요. 자, 일단 옳지 않은 거 3번으로 먼저 갑니다. 계엄법상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으로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자, 지금 우리 헌법에 따르면 계엄의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우리 헌법선에서 계엄은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으로 한다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엄법이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의 이제 내용, 즉 이제 그 적용 상황들을 이제 구분하고 있는데 계엄법에 가면은 사회 질서가 이제 단순히 교란됐을 때는 비상계엄이 아니라 경비계엄.
경비겸의 사유로 삼고 있고요. 자, 비상겸이 되려면 극도의 교란이 나와야 됩니다. 극도의 교란. 예, 그래서 해설로 가볼게요. 자, 우리 헌법에 가면, 자, 이 헌법 조문하고 똑같아요. 이게 이제 헌법 조문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라고 돼 있고, 자, 보세요. 비상계엄이 경비계엄보다 훨씬 더 그 위험성이 대통령의 권한이 훨씬 더 폭넓게 되어 있거든요. 자, 비상계엄은 내려보시면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됐을 때만 비상계엄이 허용되고요. 그다음에 단순히 교란된 정도에 불과하면은, 자, 사회 질서가 그냥 단순히 교란된 정도에 불과하면은 요거는 이제 경비계엄 사유예요. 그래서 요걸로 이제 구분하시거든요, 보통. 그래서 비상계엄은 극도 교란. 요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 경비계엄은 일반적인 수준의, 단순한 수준의 교란. 예, 이렇게 구분하시는데, 자, 그런데 우리 지문이 극도라는 말이 안 들어가 있죠. 여기에 극도라는 말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비상계엄과 연결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요거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10번은.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뭐 된 것 같아요. 예, 전형적인 문제들이고,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당연히 준비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자, 11번. 특별부담금에서 주로 재산권 가면은 조세와 구별되는 강제 공과금, 예, 이런 형태로서 이제 요건, 그런 것들을 막 다루게 되죠. 그 특별부담금은 이제 조세라는 국가 재정의 이제 원천의 예외이기 때문에, 예외적인 공과금이기 때문에 아주 엄격한 조건 같은 것들이 요구되고, 또 최근에는 이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이슈가 걸리는 바람에 반드시 출제될 거다. 제가 강조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자, 먼저 바로 나왔어요. 이건 제가 찍어드린 건데, 자, 1번.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는, 자, 맨 뒤로 가죠. 특별부담금에 해당하여 조세나 수익자 부담금과는 구분된다. 네, 특별부담금에 해당한다. 요 결론 무조건 외우고 들어가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자, TV 수신료, 한국방송공사가 걷어가는 몇천 원짜리인데, 이게 예전에는 한국전력공사의 그 전기요금 고지서에 포함돼가지고, 붙어가지고, 그 뭐라고 할까요? 거의 뭐 강제적으로 이제 걷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보는 문제가 뭐냐면, TV 그 수상기라고 하는, 법에 가면 TV 수상기라고 하는데, 텔레비전, 그걸 보지 않는 사람들도 엄청 많단 말이죠. 핸드폰으로 그냥 끝내고 이런 분들이 많죠.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난 TV도 안 보고, TV를 사용하기 위한 전력도 쓴 적이 없는데, 예, 몇천 원씩 매달 걷어가는 것들이 문제다 해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청와대에서 그럼 앞으로는 이제 TV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 고지하고 딱 별도로 분리징수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됐었고, 그게 또 최신 판례까지 나왔죠. 그래서 최신 판례까지 전제로 한다면 TV 수신료, 예전에는 전기요금하고 통합징수를 하다가 문제가 되니까 분리해서 별도로 징수하도록 이렇게 이제 제도를 바꿨거든요. 근데 요게 최신 판례예요. 합헌 나왔습니다. 요거는 너무 손쉬워서 아마 기존에 있던 요 논리를 물을 가능성이 크다 해서 제가 이제 찍어드렸던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 2번으로 갑니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지원, 한강수계법입니다. 줄이면 한강수계법인데, 우리 한강의 물줄기를 이제 관리하고 하는데 드는 비용들 같은 것들이 만만치 않겠죠. 그리고 또 이제 수도권 주민들은 이 한강에서 이제 물을 끌어서 이제 식수로도 쓰고 생활용수로도 쓰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일단, 규정한 물 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 자, 부담금이 있는데, 이 물 사용료 자체는 아닙니다. 물 사용료는 이제 수도요금이라고 하죠. 수도요금. 예, 그 물을 직접 공여받는 데 따르는 이런 어떤 사용료나 대가를 지급하는 거는 별도고요. 수도요금이고, 그 수도요금과 이제 뭐 넓은 의미로 수도요금이라고도 이제 통칭해서 표현도 하는데, 이제 정확하게 봤을 때는 이제 수도요금 자체는 아니고 그에 비례해서, 예, 사용량에 비례해서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조금씩 더 내는 건데, 어쨌든 이제 특별 부담금이 설정되는데, 이게 한강수계 특별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한강수계 특별 부담금. 자, 요거는 보세요. 사용료에 해당한다. 이게 틀렸죠. 자, 그래서 물 사용료 자체가 구분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는 수도요금이라고 일컫는 좁은 의미의 수도요금인 물 사용료 그 자체는 아니고, 물을 이제 막 길러다 쓰고 그냥 끄다 쓰다 보면은, 나라가 이제 이제 설비를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이 이제 주민들이 물을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설비 같은 것들도 유지하고 관리해야 되면서 또 이제 수질도 관리해야 되고 막 이런 비용들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비용들을 이제 기금으로 조성해 가지고 이제 충당하겠다 해서 만들어진 조세 외적인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 사용료와는 구분되는 별개의 부담금이다. 이렇게 되지 물 사용료 자체다라고 하면 틀리게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3번은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리고 이제 4번, 영화관 관람객이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3을 부담하도록 하는 거. 자, 요걸, 영화발전기금이라고 합니다. 영화발전기금인데, 요거는 합헌이라는 이제 결론을 알고 가셔야 되고요. 요하고 비교되는 게 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는 지금 위헌 나와서 없어졌어요. 위헌. 네. 자, 이게 다 이제 영화 산업이나 문화예술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나라가 어떤 그 이용자들에게 이제 기금을 걷어가지고 그 돈으로 지원하고 이제 이런 용도로 쓰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영화관 이제 영화보러 갈 때 일반적으로 이제 그 바로 이제 교환 가치라고 한다면은 뭐 한 2만 원이다 하면은 그 2만 원에 이제 3%를 플러스해서 우리가 내고 이제 돈을 그 영화를 볼 수 있는 이런 이제 제도거든요. 자, 근데 문예진흥 기금도 이제 3%였어요. 근데 얘는 이제 위헌 나온 게, 이 문화예술 산업의 진흥이다. 이런 것들은, 예, 국가의 일반 과제거든요. 국가의 이제 일반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이건 조세로서 충당해야 되지. 국가의 일반 재정인 조세로서 충당할 대상이지 아주 특별하고 특수한 과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세 외에 이런 특별한 그 부과금을 설정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영화발전기금은 영화 산업이라고 하는 아주 특수한 산업 분야에 관련된 특수과제로 봤어요. 장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특별부담금을 편성해도 무리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합헌 나왔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좀 어려운 게 그 성격을 묻고 있기 때문인데 그 유도적 부담금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아니고 부담금은 유형이 크게 단순한 재정 충당을 위한 부담금하고 국가의 이제 재정 땜빵을 위해서 존재하는 부담금하고 그다음에 유도적 부담금은 이제 정책 실현 부담금의 한 내용인데요. 자, 어떤 국가가 먼저 설정한 국가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 그에 저촉되는 행동 등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이 재정 충당 부담금하고 이제 정책 실현 부담금의 이제 구분은 뭐냐면 이게 이제 규제 필요성입니다. 그래서 그 해당 그 부과금을 부과받는 행위나 혹은 그 집단들이 규제의 대상이 되는가. 이런 것들 차이거든요. 그래서 정책 실현 부담금은 나라 정책에 저해될 수 있는 행동이나 집단들에게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이렇게 부과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그 생수 부담금, 예,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생수 먹는 걸 뭐 금지시킬 수는 없는데 수돗물 우선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이제 반하기 이제 저촉돼 주기 때문에 어쨌든 생수를 못 먹으라고 하기는 과하고 이제 드시는데 대신에 수돗물 우선 정책에 이제 어긋나니까 좀 부담금을 내고 먹어라 이런 것들은 이제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규제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로 접근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영화 관람객 이제 입장권에 발전 기금을 걷는 이런 것들은 영화 보는 행위를 규제할 필요 때문에 만들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영화라는 문화를 누리고 즐기는 것들을 규제하고 어떤 다른 어떤 정책으로 빼돌리고 이러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정책 실현 부담금 또는 유도적 부담금이 아니라 단순한 재정 충당 부담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것도 항상 공부하는 것들입니다. 공부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부담금 나오면 꼭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려운 게 아니라 당연히 공부 대상이라 이런 문제들은 풀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2번 가볼까요? 처분적 법률 및 개별사건 법률. 뭐 처분적 법률에 이제 그 개념 같은 것들이 아직 완전히 확립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처분적 법률 및 개별사건 법률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용어들을 이제 다 썼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법률의 속성에서 좀 벗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원래 이제 법률은, 자, 요거 한번 볼까요? 법률 등 법규범은, 네. 법률이 갖춰야 될 이제 일반 요건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대표로 이제 명확성과 일반성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근데 뭐 명확성은 됐고, 일반 요건이 뭐냐면 일반 추상성 원칙.
자, 요게 이제 도출되는데, 요게 헌법에서부터 도출되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법률은 불특정 다수의 사안이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규율돼야 되지, 어떤 개별적이고 특수하고, 구체적인 이런 사안들을 직접 취급하면 안 된다. 이 원칙이 일반 추상성 원칙입니다. 그래서 법률에 담기는 내용 자체가 아주 이제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을 담아야 되지, 너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을 직접 다루는 내용을 다루면, 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권력 분립의 원칙, 삼권 분립 원칙이나 혹은 이제 평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헌법 원칙에 저해될 소지가 있다, 저촉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요거 보세요. 모든 국민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특정하고 개별적인 집단이나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정해졌다면은 이게 만민을 평등하게 대우해야 된다. 예, 여기에 저수될 수 있죠, 그죠? 다른 국민들과 다르게 어떤 특정 개인만 따로 취급하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개별적인 사안의 법률 효과를 직접 상정하는 이런 내용들로 꾸며지게 되면은 이게 또 집행작용을 예정하는 이런 상권분립의 틀도 해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권분립 원칙은 이제 법률을 만드는 권한과 권력과 그 만들어진 법률을 구체적으로 개별적 사안에 집행하는 권력을 구분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법률이 이미 개별적이고 특정한 사안의 효과를 직접 담아버리면 이게 집행작용을 배제시켜버리는 이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결론은 대원 판례와 헌재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제한 긍정설입니다. 제한적으로 긍정할 수 있다. 헌법에는 이제 이 긍정, 부정에 관해서 전혀 규정이 없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제 위험성이 있죠. 위험성이 있어서 좀 자제되어야 하겠지만은 어떤 특정한 경우에는 어떤 긴급한 위기 상황을 탈출하기 위해서 좀 단계를 이렇게 단순화시키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코로나 지원 같은 거나 뭐 여러 가지 국가 지원을 재난 상황에서 받을 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 법 만들고 기다렸다가 또 집행 들어가고 뭐 이런 모든 뭐 단계를 밟다 보면은 그 지원이 더뎌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각종 이제 위기 상황이나 재난 상황일 때 아주 적시에 이런 지원들이 가능하려면 이런 이제 삼권 분립의 단계나 이런 것들을 또 혹은 이제 만민을 똑같이 다뤄야 된다. 이런 이제 것들에 예외를 둬서 재난을 입은 그 특수한 국민들을 즉시에 이렇게 구제할 수 있는 이런 필요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한적으로 긍정하고 있다라는 게 결론이거든요. 여기까지만 준비하시면 이제 충분한데, 이제 구체적 사례를 본다면 이제 연합뉴스사나 뭐 세무대법이나 이런 것들이 리딩 케이스입니다. 자, 일단 개별사건 금지의 원칙은 일단 우리 헌법상 평등 원칙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까 나왔죠, 그죠? 예. 권력분리 원칙 또는 평등 원칙 때문에 문제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개별사건, 개별적인 사안을 직접 다루는 것은 금지된다라는 취지가 평등의 이념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리딩 케이스입니다. 세무대폐지법, 요거 합헌결정. 세무대폐지법이 이제 합헌이거든요. 예전에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 세무자원들이 많이 부족할 때, 그때 이제 세무대학이라고 하는 특수대학을 만들어가지고 각종 이제 장학 지원도 해주고 세무자 시험에 1차 시험을 면제시켜주고 이런 특혜들을 줬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세무자원들이 이제 충분히 확보된 이후에 이 법을 계속 유지하는 것들이 오히려 역평등, 역차별을 만들 수 있다 가지고 이제 없앱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세무대 출신 졸업생들이 우리 명백을 끊는다 해가지고 이제 위헌 제기하고 막 이랬었는데, 자, 어쨌든 이 세무대 설치법 자체, 죄송합니다. 설치법이 아니라 이제 폐지법이 합헌이 나왔죠. 자, 일단 설치법 자체가 처분적 법률이에요. 자체가 이미 처분 법률. 그래서 세무대학이라고 하는 아주 개별적이고 특수한 사안의 문제, 세무대를 설치한다는 이런 것들을 직접 다루기 때문에 처분적 법률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폐지하는 것도 결국 그 특수한 대학을 전제로 해서 이제 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처분적 법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상응해서 처분적 법률의 형식을 띌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고, 결론은 이제 세무대 폐지법이 합헌 나왔다는 거.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을 취급하는 게 아니라 세무대라고 하는 아주 특정 어떤 조직을 바로 취급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처분 법률이 맞습니다. 그러나 합헌이 나왔고요. 제한 긍정설. 자, 그다음에 주식회사 연합뉴스를 기관뉴스 통사로 지정하는 거, 요것도 합헌 나왔어요. 연합뉴스
기관 뉴스 통치자. 자, 이제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뉴스 통치자로 이제 지정을 해서 각종 지원을 베푸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배제된 다른 이제 신문사들이나 통치사가 위헌 제기를 했지만은 연합뉴스가 보면은 이제 그 정보 주권 확립을 위해서 지원을 받을 만한 충분한 여건들을 갖고 있는 이런 이제 어떤 설비, 조직이었기 때문에 합리적이다 해서 이제 하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특정 통신사를 꼭 찍어서 효과나 취급을 구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처분적 법률에 이제 해당한다라고 이제 볼 수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처분적 법률에 해당하는데 결론은 뭐예요? 합헌. 예, 이것도. 네, 이런 결론 잡고 계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보시면 개별 사건 범죄의 위헌 여부는 바로 위헌, 바로 합헌 이런 게 아니라 평등 원칙의 이념에 반하는가 또는 이제 권력 분립의 이상에 반하는가. 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가려서 판단해요. 그래서 이제 쉽게면 합리적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서 제한적 긍정 여부를 따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요거는 결국 이제 제한 긍정설의 취지를 우회적으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판례가 취하고 있는 제한 긍정설의 취지다. 예. 자, 그 다음 이제 13번으로 가보죠. 자,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예. 3번으로 갑니다. 위원회 의사에 반하는 개선을 이용한다면 직접 국회의원이 자유임 원칙에 따라 정당이나 교섭단체의 의사와 달리 표결하거나 독자적으로 의안을 발의하거나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게 된다. 틀렸죠. 자, 위원 자격을 못 갖는다. 위원 자격, 그걸 못 갖는다고 해서 독자적으로 의안을 발의하는 이런 이제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도 제한되는가요? 아니죠. 자, 위원 자격 문제하고 독자적으로 의안을 발의하고 이제 이런 것들은 다 국회의원의 자격이면 다 할 수 있거든요. 국회의원 자격에서 발생하는 권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위원회에서 이제 뭐 빠졌다. 예. 위원회에서 이제 그 배제됐다.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원직이 배제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위원 어떤 소속이 안 되더라도 국회의원직이 유지되기 때문에 자신이 마음대로 이제 의안이나 법안 같은 것들을 발의하고 제출하고 하는데 전혀 장애가 없어요. 전혀 장애가 없어서 문제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 요 4번은 이제 김홍신 의원 사건에서 나왔던 리딩 케이스거든요. 교섭단체 제도의 취지를 밝힌 사례인데 지금 우리 국회법에 보면은 요 국회법의 제도 현황을 아셔야 됩니다. 현행 국회법은 이제 국회의 능률 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금 이제 각종 어떤 그 조직 구성이나 조직 운영 면에서 교섭단체 협조주의를 원칙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각종 조직의 구성 운영 면에서 교섭단체 협조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네, 그런 이제 입법 태도를 가지고 이렇게 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국회법이 교섭단체 협조주의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섭단체 대표자와 협의를 하고 그 요청에 따라 뭐 위원직을 배정하고 이런 것들은 그 당사자 본인의 이제 의중을 이제 살펴보지 않아서 문제가 됐던 건데 상관없다고 해요. 예, 우리 법의 시스템에 따를 때 교섭단체 협조주의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것들이 괜찮다라고 본 게 우리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본질적인 요소다. 이렇게 센 표현을 써도 좋고요. 그 다음 뭐 1번 같은 것들은 넘어가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2번은, 이거는 출제율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는 건데, 회기 결정의 건. 우리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임시회 같은 것들을 이제 개최하려고 친다. 회의를 개최하려고 치면은 제일 먼저, 즉시 회기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이죠. 회의를 이제 운영할 기간을 먼저 정해놓고 그 기간이 정해지면 이제 무제한 토론이든 뭐 이런 여러 가지 회의를 진행하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 적용되게 되어 있어요. 절차가. 그래서 이제 회의의 기간을 정하는 안건이죠. 그런 안건 자체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되느냐 마느냐 이게 이제 문제되는 사례인데 그게 대상이 돼버리면 무수한 회의들이 보면 기간이 정해져야 회의를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기가 정해져야 이렇게 할까요? 회기가 정해져야지 이제 회의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회의 운영의 전제 조건으로 명시되어 있거든요. 네.
국회법에. 예, 그래서 먼저 회기부터 정해놓고 그 회기 안에서 이제 회의를 운영하도록 되기 때문에 국회법의 구조에 따르면 모든 회의 운영의 전제 조건이 돼 버리는데 이런 이제 회기를 정하는 안건 자체를 무제한 토론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대부분의 회의가 운영도 못 해보고 임시회가 이제 30일을 초과 못 하거든요. 그 기간을 넘겨가지고 결국 다 무산돼 버릴 수 있는 이런 이제 위험이 큽니다. 자, 그래서 결국 당초 특정 안건에 대한 처리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이런 불가능하게 되는 이런 이제 원천 봉쇄적 효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기 결정의 안건 자체는 무제한 토론이 안 된다라고 본 게 우리 판례였어요. 이 두 개는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이제 14번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자, 신뢰보유 원칙과 소위법 금지 원칙은 헌법청론의 가장 중요한 주제죠. 그래서 이제 옳지 않은 것 먼저 4번부터 봅니다. 부당 환급받은 세액을 징수하는 근거 규정인 개정조항을 개정된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세액을 징수하는 부분부터 적용하도록 한 거. 요거는 조금 이제 숙제가 필요한데 요것도 이제 자주 등장하는 지문들은 아니고 빈출은 아닙니다. 빈출은 아닌데 어쨌든 요게 이제 인식이 안 되고 있으면은 이제 속어. 추정 또는 속으로 이제 지워나가면서 보셔야 되는데 일단 요거부터 보면요. 자, 부당 환급받았다 세액을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징수해야 되는 게 돌려받아야 되는 게 맞겠죠, 그죠? 근데 요게 원래 이제 있었던 법보다 이제 좀 더 이제 요건이 까다로워진 그런 이제 법들이 개정됩니다. 개정되면서 이 개정 조항을 자 세액을 징수하도록 개정한 조항을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징수하는 부분. 자, 개정된 법 시행 후 최초로 징수. 이거는 결국은 지금 이제 개정된 법 이후에 지금 이제 부당 환급이 문제된 부당하게 그 지급된 이런 이제 문제들을 넘어서 과거에 이미 환급을 받았는데 이 법 시행 이후에 이제 징수를 받을 수 있는 과거에 이제 징수 처리 절차가 이제 완결되지 않은 과거의 부당 환급 징수 처리 절차가 이제 개정법 이전에 완결된 사건들도 있을 거고 아직 이제 부당 환급 사실은 있는데 아직 징수 처리가 안 된 사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건에서 특히 후자. 그래서 부당 환급을 개정법 전에 받았지만은 그러나 이제 개정법 후에 최초로 징수하게 되는 요런 사안에는 적용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요게 이제 위헌이 떨어집니다. 요게 이제 진정소위법에 해당해요. 해당해서 이제 위헌이 나오는데 요거는 그 판례가 조금 이제 논리적으로 보면은 자 보십시오. 개정조항이 시행되기 전에 환급세액을 수령한 부분까지 사후적으로 소급해서 결국 이제 개정조항이 시행되기 전에 환급세액을 수령했다. 시행되기 전에 수령했다. 요거는 이제 이미 그 법률관계랑 사실관계가 확정된 사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확정된 사안. 자, 이제 법률 관계가 확정된 사안의 사후 입법이 되거든요. 법률 관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사후 입법은 이제 부진정 소입이라고 하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보는데 이미 소유권 관계나 이런 것들이 확정돼 버린 이런 사안에 대해서 사후에 어떤 다른 사후에 바뀐 법을 적용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진정 소입법에 해당해요. 그래서 헌법 13조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진정소입법이다. 이미 완성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 이제 가혹한 경우가 나오는 게 그 법인세 이런 것들이 세율도 일반 어떤 그 민법이 적용되는 채권 관계보다 세금도 훨씬 높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법인세로 징수하는 게 문제가 됐어요. 자, 지금 기존에 이제 법인세로 징수하기로 한 이제 개정이 있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민법상 부당이득, 일반적인 부당이득 반환 이런 것들이 대상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세율이나 이율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상대로 낮아요. 근데 이제 법인세를 환수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리다 보면 이율 같은 것들이 워낙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면 법인세를 부당환급 받은 법인은 소위법을 통해서 이자 상당액을 포함한 조세 채무를 이제 부담하게 되는데 일반 이제 부당이득 반환 채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일반 민법에 의한 부당이득 반환 채무가 아니라 이제 조세 채무를 지게 되거든요. 법인세라는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 형식으로 징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세율이 막 달라지고 이러기 때문에 요거는 예상치 못한 가혹한 효과다 해가지고 위헌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판례가 워낙 이제 어려워가지고
보통 이제 논리적으로 접근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일단 보통 이제 좀 외우죠. 보통 이제 외우는데요. 자, 부당 환급받은 세액을 이제 징수하는데 이게 예전에는 개정 전에는 민법상 이제 부당이득 반환 뭐 이런 대상이었는데 자 이제 개정이 되면서 이게 이제 세금 반환 형태로 조세 반환 형태로 이제 이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이득을 민사에 따라서 반환하는 것들의 이자하고 이제 세금을 징수받는 형태로 이제 반환하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면서 이제 세율이 증대합니다. 그래서 세율이 훨씬 높아지는 이런 결과들이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이제 법의 변동 가능성까지도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거 있을 때 그런 예측을 기대하기 힘들다 해가지고 이제 위헌까지 떨어진 이런 사건인데요. 하여튼 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요것만으로 이제 준비가 됐으면 바로 보일 텐데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전제로 이제 본다면 자, 이제 소법으로 가야 되죠. 1번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시 국법 질서에 대한 당사 신뢰가 합리적이고 정당하며 아래에 보면 당사의 손해가 극심하다. 자, 그렇다면은 아래 그러한 새로운 입법은 신뢰보호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개념이에요. 신뢰보호 원칙의 이제 내용 자체고. 자, 그다음에 좋고요. 그다음에 2번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조세에 탄력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때 막 나라 운영 상황들이 자꾸 변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조세에 관련된 법규나 제도도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다. 좋죠, 그죠?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된다. 이런 것들을 누가 건전한 국민들이라면 나라가 자꾸 이제 뭐 복지 제도도 늘어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나라로 변하다 보면은 그만큼 이제 세금도 더 내야 된다. 이런 것들도 이제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법이 정한 세율 같은 것들이 변함없을 거다. 이렇게 이제 기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가장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리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다음에 3번 신법이 피의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른바 이걸 다른 말로 이제 시혜적 소위법이라고 합니다. 유리하다라는 말이 혜택을 베푼다라는 뜻이죠.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에게 좀 높은 형성권이 인정돼요. 그래서 국민을 침해하고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어떤 세법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면세 또는 뭔가를 돌려주는 이런 형태, 그죠? 그런 형태의 이제 유리한 효과를 가지는 이제 법이 과거로 소급하는 것들은 일단 괜찮아요. 그래서 유리한 소급은 원칙적으로 이제 허용된다는 금지가 아니라 허용된다는 이제 원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위법 금지 원칙은 결국 주로 새롭게 개정된 내용들이 과거의 신뢰를 저해하는 이런 불리한 요소들을 갖기 때문에 주로 금지를 하는 것이지 더 이제 이익이 되는 이런 내용들까지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그죠? 헌재 판례 유리한 소급은 허용된다라는 이제 원칙. 그게 다른 말로 하면 결국 입법 형성권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입법자에게 이제 타당한 정도의 형성권들이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니까 자, 어쨌든 1번은 너무 당연한 내용이고 2번, 3번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준비를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4번 판례를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가 안 됐다 하더라도 소거법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번은 좀 중급 정도의 문제입니다. 자, 나머지 지문들이 워낙 당연한 지문들이라. 자, 그 다음 이제 15번 가보죠. 1번. 옳지 않은 것부터 먼저 볼까요? 4번 조례의 제정권자인 지방의회는 선거를 통해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주민의 대표자이고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치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 역시 법규 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해야 하며 포괄적인 위임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틀렸죠? 포괄적 위임 허용된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조례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조례에 대한 위임은 앞에 것들은 논거가 좋아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여기까지는 맞고 뒷부분이 틀린 건데 자, 이런 여러 가지
주민들의 직접 선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제 지방 의원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것이고, 또한 우리 헌법 제 117조와 118조가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인 자치권을 인정하는 이런 지방자치제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법칙이겠죠. 그 조례라고 할 수 있는 법규범으로 법률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뭔가를 위임을 할 때는 오히려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들이 자치권 보장 취지와 조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뭐 이런 빼도 되는데, 자, 자치권 보장의 헌법 취지와 규범 조화. 이제 조화로운 관점에서 보건데, 너무 꼬치꼬치하게 기준을 줘가지고 이렇게 정해봐라 이렇게 넘기는 것들이 시키는 대로 하라라는 뜻으로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이제 자치 영역으로 위임을 하면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런 것들은 자치권을 부정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자치권을 넓게 인정할 수 있는 영역을 헌법이 보장한다면 그 영역으로 상위법이 뭔가를 위임을 할 때는 알아서 그냥 해보세요. 실정에 맞게 이런 식으로 개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위임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 이게 보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이 틀렸고, 이것도 이제 당연히 준비하는 기본 이론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아주 쉬운 문제네요. 답 자체가. 그리고 이제 뭐 1번 이런 영토고권 이런 것들이 이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들도 기본적으로 준비하죠. 그죠? 그래서 지방자치권은 행정권의 분할입니다. 지방자치라는 것이 결국 행정권의 분할이라는 권력분립적 의미, 이런 것들을 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입법행정사법의 3권 중에서 이 행정권은 워낙 우리 국민들의 실생활에 접해 있고 방대한 영역을 관할하는 이런 이제 위험성 때문에, 그래서 행정권만큼은 더 세밀하게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자 해가지고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했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행정권을 다시 한번 세밀하게 쪼갠다는 권력분립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영토에 대한 최고 어떤 지배권을 보유하는 이런 것들처럼 어떤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 마찬가지로 영토를 지배하는 권리를 가진다. 이런 것들은 주권의 분할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라의 주인이 되는 주권을 나눈 것이다라는 이제 의미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의미로까지 발전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영토 주권, 이런 것들을 이제 분할하는 이런 의미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죠? 그래서 주권이 아니라 다만 행정관리권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누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 그래서 영토고권이라는 개념은 인정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유수민이 이제 매립됐을 때 그 매립지의 성격인데, 자, 신생매립지, 요거 얼마 전에 하도 말이 많아가지고 법을 개정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법이 개정돼 가지고는 행자부 장관이 지방자치법 이제부터는 행자부 장관이 이제 결정을 통해서 그 매립지의 관할권자를 확정하도록 개정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생 매립지의 성격은, 자, 행자부 장관, 즉 장관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주인 없는 땅처럼 돼요. 무주지화됩니다. 그래서 장관의 결정 전에는, 중앙정부의 결정 전에는, 자, 주인 없는 땅처럼 이렇게 이제 취급이 돼요. 무주지 취급이라고 하고요. 취급된다. 그걸 이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은 얼마 전에 그 인천에서 조례를 하나 만들었다가 위헌 나왔죠. 그래서 이제 틀린 건데, 죄송합니다. 요거 헷갈리면 안 돼요. 요게 쟁점이 2개입니다. 법률유보 원칙에는 반하지 않아요. 법률유보 원칙에는 반하지 않는데, 요게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서 위헌 나오거든요. 해설에 가면 나오는데요. 자, 요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보십시오. 3번. 자, 인천의 뜰이라는 이제 그 주민들을 위한 그 녹지 공간이 있어요. 인천에 가면. 근데 인천의 뜰 해가지고 이제 녹지 공간이 있는데,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그 안에 이제 잔디마당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제 잔디로 쫙 깔려있는 조성된 이런 곳들이 이제 인천의 뜰 안에 있거든요. 근데 요 주변이 그 뭐 인천시청이나 이런 각종 이제 관청들, 시청사, 이런 이제 등이 밀집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잔디마당이 집회 시위의 일반적인 장소가 되면은 시청사나 이런 관공서의 업무가 거의 중단될 거다. 이래가지고 잔디마당 요거는 허가를 못 해줘요. 이제 집회 시위 허가를 이제 금지하는
금지 대상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게 이제 위헌이 나오는 건데, 자, 볼게요. 심판 대상 조항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인천시가 소유한 공유자산이나 공물이죠. 예, 인터넷들에 관련해서 사용 기준을 정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법이라고 하는 법률에 근거를 했기 때문에 법률 유보 원칙에는 반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시청사의 안전과 기능을 확보하려고 하는 의도는 있지만 잔디마당을 둘러싸고 행정사무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시청사 등이 있어 지자체의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려는 집회의 경우에는 장소와의 관계가 매우 밀접하여 상징성이 크고 시청사의 보호를 방호 인력과 보안 시설 등을 확충하는 등의 대책을 통해서 잔디마당의 집회 시위를 전면적으로 제한하지 않고도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이 존재하는 점,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너무 지나치다. 이래가지고 전면금지를 위헌으로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잔디마당 전면금지 위헌 이렇게 이제 암기해야 되는데 과잉금지 위헌입니다. 전면금지라는 게 위헌 났다는 말이 지나치다는 뜻이거든요. 전면적인 게. 그래서 과잉금지 위반으로 위헌 나온 사례고 법률 유보 위반으로 위헌 나온 사례는 아닌데 시한하게 저런 건 물을 수 있다고 제가 또 찍어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꼭 최신 판례 중에 이렇게 쟁점이 나눠질 때 보면은 시한하게 요거는 잘 알 것 같으니 요거 물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회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 문제가 대표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6번은, 15번은 이제 그렇게 풀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헌재법 28조 1항의 헌법소원. 이게 이제 본래적 의미의 권리구정 헌법소원이죠. 기본권 침해 주장을 요구하는, 먼저 옳은 것부터 봅니다. 1번, 권리보호 이익. 자, 소외 이익이라고도 하죠. 권리보호 이익 또는 소외 이익은 소송제도에 필연적으로 내자는 요청으로, 법원의 재판이든 헌법재판소의 재판이든 모든 쟁송 절차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익 없으면 소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그 사법의 속성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소송제도에 필연적으로 내자는 요청으로서 그래서 헌법소원 심판의 적법적 조건 중에 하나로 권리보호 이익을 요구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다. 좋습니다. 여러 차례 지금 합헌으로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이것도 답이 쉽네요. 직접성, 그 다음에 청구인 적격, 공권력성 이런 것들을 안 봐도 되겠네요. 1번이 워낙 이제 답이 바로 튀어나와서. 자, 그리고 4번은 케이스인데 별로 그렇게 케이스답지 못합니다. 요거 나중에 들어가 보면, 방심위가 일단 공권력 행사의 주제인 행정기관이 맞고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각종의 포털 사이트나 이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뭔가 인격을 침해하는 글이 있는데도 규제하지 않고 널널하게 이제 수용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나 하면은 각종 이제 시정 요구를 내릴 수 있고요. 근데 이 시정 요구를 내리면은 제재 수단이 있습니다. 없으므로 있어요. 각종 제재 수단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권력 작용 또는 공권력 행사 개념에 해당한다라고 봤거든요. 요거는 이제 틀렸고 결론은 합헌이에요. 결론은 합헌인데 제재 수단이 있다 없다만 가지고 지금 가려낸 건데 요거는 1번 답이 이제 너무 당연하게 풀 수 있어야 된다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맞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걸 이제 정답으로 의도하는 이런 문제라면은 이거는 완전 지엽이에요. 완전 지엽. 그래서 이제 1번 지문이 답이 되는 게 지엽적이거나 불이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한 것 같습니다. 무시하시면 돼요.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좋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무시하시고. 자, 나머지는 다 일반론들입니다. 헌법소원에. 자, 17번 보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17번 권한쟁의. 장래처분에 대한 권한쟁의 우리 헌법소원에서도 있죠, 그죠? 장래처분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침해도 현재성의 예외 같은 걸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황성숙 이론 같은 현재성의 예외를 인정하는 이론들이 헌법소원에서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권한쟁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이게 아주 성숙한 단계, 권한이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이 아주 성숙한 단계에 이르렀을 때는 그때는 대상성을 인정해주는 이론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무리가 없고 그 다음에 문화재청 및 문화재청장인데요. 청장, 요거는 헌법기관이 아니라 정지부 조직법이라는 법률에 의해서 비로소 만들어진 법률기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 능력이 인정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틀렸고요. 자, 요거는 법률기구. 다 뒤에 나오지만 이제 단순한 법률기구로서 헌법기관이 아닌데요.
근데 지금 권한쟁의 심판의 이제 당사 능력 요걸 우리 현재가 지금 헌재법이나 이런 현행법에 명시가 되어 있건 명시가 안 되어 있건 간에 하여튼 이제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헌법재판에 당사가 되기 위해서 일반적인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자, 당사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 자 헌법 독해라는 두 문자로 정리가 되는 부분인데요. 좀 다 써볼까요? 자, 헌법기관일 것 요거죠. 플러스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독자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을 것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할 것 해결 불능 요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이제 당사가 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자, 근데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여기 두 문자로 헌법 독해라고 해서 외웁니다. 헌법은 독해 혹은 또 이제 문해력 같은 게 많이 필요한 과목이다. 이렇게 외우시는데, 자, 요게 포인트죠. 자, 대조하십시오. 문화재청, 청이죠, 청. 청은 각부하고 다릅니다. 각부 장관 또는 각부 행정부 이런 것들은 우리 헌법에서부터 예정되어 있는 헌법기관인데 그 각부 밑에 있는 뭐 처나 청이나 이런 존재들은 다 이제 헌법에서는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그 법률상 기구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헌법기관일 것이라고 하는 당사는 조건을 못 갖춰서 되지 못하는 대표적인 예고 최신 판례입니다. 자, 그다음 뭐 이 보면 나머지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하나 더 보면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 이것도 지금 이제 권한쟁의 당사가 될 수 없는데요. 안건조정위원회가 뭐냐면 그 소위원회의 일종입니다. 위원회 내부에 또 작은 단위로 만들어지는 이런 두세 명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소위원회의 이제 일종인데 워낙 중요한 상을 취급해서 이제 별칭을 따로 갖고 있거든요. 근데 소위원회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 이 소위원회는 헌법기관이 아니라 법률기관입니다. 헌법기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이 헌법 독해 요건을 못 갖추기 때문에 당사 능력이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17번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당연히 기본으로 이제 준비하는 내용들이거든요. 자, 그다음에 이제 18번 문제 요거는 쉬었다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식하시죠.